이상을 올려달라고 했던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우연히 내 손에 들어온 책 보들레르 작품에 나타난 제2제정기의 발터 베냐민. 보들레르의 몇 가지 모티브에 관하여 왜 이게 내 손에 와서 읽다 보니까 이게 뭐야, 모더니즘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고, 그리고 또 여기 나오는 보들레르는 어디선가 내가 봤을 때 누가 보들레르 같은 시를 쓴다고 했는데, 이 굉장히 백석이 아니라 이상, 잘 모르는 얘기를 하려니까 엄청 버벅거릴 수밖에 없네. 이상의 정신세계와 작품하고 거기에 대한 생각하고 너무 연결이 되는 게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아마 이상도 이 당시에 그 1930년대의 사람들 사이에는 서로 굉장히 이 통하는 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쪽 보들레르나 뭐 벤야민 같은 사람은 그 제정시대에 대한 어떤 반대적인 입장에서 새로운 사조가 이렇게 나온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그것이 그 제정에 대한 것 더하기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것까지 합쳐지려니까는 되게 복잡했을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베냐민. 어떤 경험도 만들 수 없는 사람에게는 어떤 위로도 없고, 바로 그런 상태에서 우울과 권태가 자라나는 것이 다 권태. 이것을 읽은 듯이 이상은 권태라는 수필을 썼습니다. 20세기 소비 상품이 넘쳐나는 소비 능력으로서의 주체의 위치가 판가름 이런 시대인데, 파국으로의 황금시대, 비관주의를 조직하기. 그래서 이제 만약에 소비 능력으로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코로나라는 게 이거에 대해서 약간 어떤 꺾임을 갖고 왔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지금 이 상태를 본다면 또 무슨 얘기를 할지 궁금합니다. 보들레르의 시 하나 보고 갑니다. 넉마주의의 술. 머리를 주악거리면 비틀비틀 시인처럼 담벼락에 부딪히며 오는 넉마주의가 보인다. 제 신한오밀 뿐인 밀정 따위는 개의치 않고 자신의 온갖 계획을, 포부를 영광스러운 계획으로 털어놓는다. 선서를 하고 숭고한 법률을 공포하고 악인들을 타도하고 희생자를 들어 일으키고 휘장두른 용상인 듯 하늘 아래서 제 자신의 찬란한 덕행에 도취한다. 생각이 뭔 뜻인지 쫙 안 올 때는 던져놨다가 나중에 보면 돼. 권태. 이거 뭐 수필이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그래서 조금만 적었습니다. 권태롭습니다. 1937년 이상의 글. 어서 차라리 어디 버리기나 했으면 좋겠는데 벽촌의 여름날은 지리에서 죽겠을 만치 길다. 동해 팔봉산 곡선은 왜 저리도 굴곡이 없이 단조로운고? 설을 보아도 벌판,
남쪽을 보아도 벌반, 북을 보아도 벌반. 아이, 벌반은 어쩌라고 이렇게 한이 없이 느려놓였을꼬? 어쩌자고 저렇게까지 똑같이 초록색 하나로 데워 먹었소? 농가가 가운데 길 하나를 두고 좌우로 10여 호씩 있다. 휘청거린 소나무 기둥, 흙을 주물러 바른 벽, 강나음대로 둘러싼 울타리, 울타리를 덮은 호박넝쿨. 모두가 그게 그것같이 똑같다. 어제 보던 대싸리나무, 오늘도 보는 김서방, 내일도 보아야 할 흰둥이 검둥이. 해는 100도 가까운 볕을 지붕에도 벌판에도 뽕나무에도 암탉 꼬랑지에도 내려 쪼인다. 아침이나 저녁이나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염소는 계속이다. 나는 아침을 먹었다. 그러나 무작정 널따란 백지 같은 오늘이라는 것이 내 앞에 펼쳐져 있으면서 무슨 기사라도 좋으니 강요한다. 나는 무엇이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연구해야 한다. 그럼 나는 최서방네 집에 텐마르로 장기나 들어갈까? 그것 좋다. 최서방은 들에 나갔다. 최서방네 사랑에는 아무도 없나 보다. 최서방네 조카가 낮잠을 잔다. 아하. 내가 아침을 먹은 것은 10시 지난 후니까 최서방네 조카로서는 낮잠 잘 시간에 틀림없다. 나는 최서방네 조카를 깨워가지고 장기를 한 판 벌리기로 한다. 최서방네 조카와 10번 두면 10번 내가 이긴다. 최서방의 조카로서는 그러니까 나와 장기를 둔다는 것 그것부터가 권태다. 밤낮 두어야 마찬가지일 바에야 안 두는 것이 차라리 낫지. 그러나 안 두면 또 무엇을 하나? 둘 밖에 없다. 지는 것도 권태거늘 이기는 것은 어찌 권태 아닐 수 있으랴? 10번 두어서 10번 내리 이기는 장난이란 10번 지는 이상으로 싱거운 장난이다. 나는 참 싱거워서 견딜 수 없다. 한 번쯤 져주리라. 나는 한참 생각하는 체하다 슬그머니 위험한 자리에 장기 조각을 갖다 놓는다. 서방의 조카는 하품을 쓱 하더니 이윽고 둔다는 것이 딴전이다. 의뢰이 질 것이니까 골치 아프게 술을 보고 어쩌고 하기도 싫다는 사상이리라. 아무렇게나 생각나는 대로 장기를 갖다 놓고 그저 얼른 끝을 내어줄 만큼 져주면 이 상승 장군은 이 압도적인 권태를 이기지 못해 제출물에 가버리겠지 하는 사상이리라. 가고 나면 또 낮잠이나 잘 작정이리라. 나는 부득이 또 이긴다. 이제 그만두잔다. 물론 그만두는 수밖에 없다. 일부러 져준다는 것조차가 어려운 일이다. 나는 왜 최서방의 조카처럼 아주 영영 방심 상태가 되어버릴 수는 없나? 일부러 져준다는 것조차가 어려운 일이다. 이 지식할 것 같은 권태 속에서도 사세한 승부의 구속을 받나? 아주 바보가 되는 수는 없나? 내가 남아있는 이 치사스러운 인간 이욕이 다시 없이 밉다. 나는 이 마지막 것을 면해야 한다. 권태를 인식하는 신경마저 버리고 완전히 허탈해버려야 한다. 나는 개울가로 간다. 가물로 하여 너무 빈약한 물이 소리 없이 흐른다. 뼈처럼 앙상한 물줄기가 왜 소리를 치지 않나? 너무 덥다. 나뭇잎들이 다 축 늘어져서 허덕허덕 하도록 덥다. 이렇게 더운 시냇물인들 서늘한 소리를 내어보는 재간도 없으리라. 나는 그 물가에 앉는다. 앉아서 무슨 제목으로 나는 사색해야 할 것인가 생각해본다. 그러나 물론 아무런 제목도 떠오르지 않는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기로 하자. 그저 한량없이 넓은 초록색 벌판, 지평선, 아무리 변화하여 보았댔자 결국 치열한 고개의 역에서 벗어나지 않는 구름, 이런 것을 건너다 본다. 그들에게 희망이 있던가? 가을에 곡식이 익으리라. 그러나 그것은 희망이 아니다. 본능이다. 내일도 오늘 하던 일을 계속해야지. 이 끝없는 권태의 내일은 왜 이렇게 끝없이 있나? 그러나 그들은 그런 것을 생각할 줄 모른다. 간혹 그런 의혹이 전광과 같이 스치는 때가 있어도 다음 순간 하루의 노역으로 말미암아 잠이 오고 만다. 그러니 농민은 참 불행하도다. 그럼
이 흉악한 권태를 자각할 줄 아는 나는 그러면 얼마나 행복된가? 3. 대나무 쌀이도 축 늘어졌다. 물은 흐르면서 가끔 웅덩이를 만나면 썩는다. 내가 앉아있던 곳은 무던히 한가롭다. 어제도 울던 낫닭이 오늘도 또 울었다는 외에 아무 흥미도 없다.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이다. 다만 우연히 귀에 들어왔으니까 그저 들었을 뿐이다. 닭은 그래도 새벽 낮으로 울기나 한다. 그러나 이 동리의 개들은 짖지를 않는다. 그러면 모두 벙어리 개들인가? 아니다. 그 증거로는 이 동리 사람이 아닌 내가 돌팔매질을 하면서 위협하면 10마리나 달아나면서 나를 바라다보고 짖는다. 그렇건만 내가 아무 위험한 짓을 하지 않고 지나가면 천리나 먼 데서 온 외인, 더구나 안면이 이처럼 창백하고 봉발 작소를 이루니 기이한 풍모를 쳐다보면서도 짖지 않는다. 참 이상하다. 어째서 여기 개들은 나를 보고 짖지 않는가? 세상에서 희귀한 겸손한 겁쟁이 개들도 다 많다. 개들이 무엇을 보고 짖으랴? 개들은 너무 오랫동안 아마 그 출생 당시부터 짖는 버릇을 포기한 채 지내왔다. 몇 대를 두고 짖지 않는 이곳 견족들은 드디어 짖는다는 본능을 상실하고 말 것이리라. 인제는 돌이나 나무 토막으로 얻어맞아서 견딜 수 없을 만큼 아파야 겨우 짖는다. 그러나 그와 같은 본능은 인간에게도 있느니 특히 개의 특징으로 쳐들 것은 못 되리라. 중략. 슬픈 일이다. 짖을 줄 모르는 벙어리 개, 지킬 줄 모르는 게으름뱅이 개. 이 바보 같은 개들은 복날 게장국을 끓여 먹기 위해 촌민의 희생이 된다. 그러나 불쌍한 개들은 음력도 모르니 복날은 몇 날이나 남았나 전혀 알 길이 없다. 그 다음에 4에서는 신문과 개와 아이들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5에서는 웅덩이에서 송사리가 이렇게 한 방향으로 막 돌아가는 것을 보고 풀밭에 암소가 누워있고 그 소는 너무 지루해서 지루함의 끝인 동물이야. 그래서 아주 먹은 것을 반추해 가면서 그 지루한 것을 견디고 있다고 보고 있고 6번째는 아이들 놀이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 아이들이 시골 아이들이 놀 게 없어서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가 하늘을 보면서 손을 막 올리고 와 하고 소리 지르는 놀이나 하고 그리고도 가만히 있다가 이게 권태로운지도 모르고 가만히 있다 나중에는 쭉 앉아서 누가 제일 먼저 똥을 싸나 그 놀이를 하고 놀더라. 그래서 똥이 나오지 않는 아이는 그만 끝까지 그거에도 끼지도 못한다. 뭐 이런 얘기가 권태롭게 보는 삶을 온 것을 권태롭게 보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7에서는 내 생활은 권태의 극한 그것이다. 그렇건만 내일이라는 것이 있다. 다시는 날이 새지 않을 것 같기도 한 밤 저쪽에 또 내일이라는 놈이 한 개 버티고 서 있다. 마치 흉맹한 형리처럼 나는 그 형리를 피할 수 없다. 오늘이 되어버린 내일 속에서 또 나는 지식할 만치 심심해해야 하고 기막힐 만치 답답해해야 된다. 그럼 오늘 하루를 나는 어떻게 지냈던가? 이런 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으리라. 마치 아까 예전에 보았던 두보 하루 누구의 하루? 두보씨의 하루를 그렇게 보내는 것처럼 내일이라는 놈이 한 개 버티고 있다. 마치 흉명한 형리처럼 나는 그 형리를 피할 수 없다. 오늘이 되어버린 내일 속에서 또 나는 지식할 만치 심심해해야 하고 기막힐 만치 답답해해야 된다. 그럼 오늘 하루를 나는 어떻게 지냈던가? 이런 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으리라. 그냥 자자. 자다가 불행히 암흑인 이상 이 방 좁은 것이나 우지에 꽉 찬 것이나 분량상 차이가 없으리라. 나는 이 대수없는 암흑 가운데 누워서
숨 쉴 것도 어루만질 것도 또 욕심나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 다만 어디까지 가야 끝이 날지 모를 내일, 그것이 또 창밖에 등대하고 있는 것을 느끼면서 오들오들 떨고 있을 뿐이다. 조금 천재가 써서 그런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러면서도 권태, 그 당시에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던, 동서양을 막론하고 머릿속에 있던 근대적 모더니즘, 여태까지의 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펼쳐질 이 세상에 대한 생각. 근데 또 백석은 내일을 굉장히 이렇게 오는 것을 두려워했던, 그러면 이 읽어보면은 이 사람 오래 살 수 없었을 것 같아. 근데 굉장히 일찍 34살인가 폐결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안 갔으면 북한으로, 친구들이 대부분 그쪽으로 갔으니까 갔을지도 몰라. 그러면 거기서 또 이 사람이 어떻게 견뎠겠어. 예민한 사람입니다. 보들레르에 대해서 발터 베냐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들레르는 시를 기억술, 다시 말해서 망각된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기술이라고 했고, 그것은 환상으로 왜곡된 약속을 깨뜨리고 최초의 약속을 다시 찾아내는 설명할 수 없는 기술이며, 그렇게 해서 희망을 충격의 형식으로 알레고리하는 기술이다. 말이 어려운 말인데, 간에 그 망각된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기술, 이렇게 하면서 그 이야기를 생각나는 대로 쭉 이렇게 막 써내려가는 거, 그런 것이 그 기법을 많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보들레르 시에 나타나는 알레고리적 형상화는 절정에 이른 자본주의 시대의 모든 사물이 지니게 되는 범우주적인 상품 성격에 대한 일종의 응답이다. 자본주의는 식민지의 존재를 발전의 필수 불가결한 구성 요인으로 한다. 자본의 시대는 경제적으로는 자유주의가 확대되었지만 정치 세계 자체는 보수화돼 가는 모순을 나타낸다. 또 우리나라에 있던 이런 이상이나 이런 사람한테는 자본주의라는 게 온다는 것, 식민지의 존재를 발전시키는 이런 것에서 또 자기네들은 식민지의 백성으로 있다는 그것까지 겹쳐서 참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상의 권태였습니다.